여기는 부이킴, 졸업 후에 월급쟁이로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 회사로 이직을 많이 하면서 정말 까다로운 상사들을 만났다. 아이고, 벌써 늦었어. 기차도 곧 출발하니까 그는 서둘러 달려가서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출석 체크까지 5초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손을 대문에 대며 겨우 출근 시간에 맞춰 들어갔다. 점심시간에 뭘 시켜 먹어야 할지 몰랐다. 식사를 해결한 후 그는 일하기 전에 게임 한 판 하기로 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상사가 들어와서 그는 빠르게 Alt+T 비율 눌렀다. 상사가 지나가자 다시 돌아왔지만 상사는 의심이 많아 계속 쳐다봤다. 부이킴은 프로답게 타이밍을 잘 맞춰 들키지 않았다. 퇴근 시간에 그는 바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상사가 막았다. 상사는 내일까지 슬라이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는 수요일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사가 그렇게 급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수요일까지 못 버티겠냐고 반박했다. 상사는 이미 마감 시간인데 왜 추가 수당을 안 주냐고 했고 그는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그럼 해고해봐. 대신 수당은 줘야 한다.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맞섰다. 그는 동료들 눈에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단, 그가 방금 한 말이 상상 속 말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다시 책상에 앉아 부이킴은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고 컴퓨터 화면만 빛나는 걸 느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미래운을 시험해보라는 내용이었다.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떨어뜨리자 갑자기 휴대폰에서 황금 봉투가 쏟아져 나와 그를 쓰레기통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깨어나 친구마 득양을 만났다. 방 사람들은 출석 체크는 대신 안 해준다며 빨리 수업에 가라고 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니 대학 1학년 때 기숙사로 돌아온 걸 알았다. 당시 학교에서 겉보기엔 온순해 보였지만 연말에는 교묘하고 교활한 선생님이 있었고 출석을 제대로 안 하면 괄학이었다. 다시 돌아온 기회를 살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이 시스템은 운명 전환이라 불렸다. 시스템은 그에게 불을 시작할 자본금을 지급했다. 금액을 보니 5만 위안이었다. 그는 기뻤지만 아직 시스템 규칙을 읽지 않았다. 일정 시간마다 시스템은 일정 자본금을 지급하며 사업에 쓸 수 있고 낭비는 금지되었다. 결산 후 손익 비율에 따라 개인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즉, 손에 든 이익이든 돈을 받는 것이다. 시스템은 이익과 손실 간 전환 비율도 만들었다. 손해를 보면 받는 돈이 이익 때보다 100배였다. 투자하지 않아도 이겨서 돈을 받는 셈이었다. 시스템은 합법적인 업종에만 투자하라고 했고 금지된 행위도 안내했다. 그는 진지하게 투자에 손해를 내는 건 괜찮지만 사악한 방법은 금지된다는 걸 알았다. 고민할 시간을 주었고 그는 휴대폰을 보며 게임 업계가 괜찮아 보였다. 허접한 게임은 손해내기 쉬워서 그는 게임 업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시스템의 게임 업계에 뛰어들겠다고 알리자 회사 이름을 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약속했다. 시스템은 14일간 게임을 만들 시간을 주고 사라졌다. 갑자기 마득양이 돌아와 게임 프로그래밍 방법을 물었다. 마득양은 쉬운 게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주었다. 템플릿도 있었다. 그는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앉아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지루한 게임을 만들어 플레이어가 지루해지고 손해를 보게 하려 했다. 게임 업계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후 그는 시스템에 자신이 게임 업계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렸다. 시스템은 그에게 회사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후 이 시스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는 약속했다. 그래서 시스템은 그에게 14일 동안 게임을 만들 시간을 주고 갑자기 사라졌다. 마쯔양이 돌아왔을 때 부이킴은 마쯔양에게 게임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마쯔양은 그에게 꽤 쉬운 게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주었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샘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그는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앉아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엄청 지루한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어들이 지루해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게 하려 했다. 그는 자동차 모델을 사서 사막 배경의 레이싱 트랙에 배치하고 낮과 밤 메커니즘을 추가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랭킹 기능이 있는 레이싱 게임을 완성했다. 그 후 그는 게임 설명 알림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트랙 길이를 확인했다. 그래서 그는 게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트랙이 얼마나 긴지 봐야 해서 그는 결승선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서
플레이어들이 빨리 지루해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게임 가격을 1원으로 책정했지. 부자 몇 명을 골탕 먹이려고 높은 가격 대신에 그때 현재 사장님은 부이킴이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서 엄청 화가 났어. 전화를 걸어도 그의 전화기가 서랍 안에 있어서 더 화가 났지. 다음날 아침 마찌양이 부이킴에게 음식을 가져왔어. 그가 게임을 확인했는데 정말 한 번도 다운로드된 게 없었어. 오늘이 휴일이라서 팀원들이 다 같이 게임 한 판 하자고 했어. 부이킴을 게임에 부르자. 그는 어젯밤에 밤을 새서 지금은 자고 싶다고 했어. 이후 팀원들이 모여 게임을 했는데 계속 상대에게 당해서 진흙탕 싸움이었어. 마찌양이 가장 못해서 계속 실수해서 우리 팀이 전멸했어. 다들 여전히 서툴러서 그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이 너무 익숙했어. 그는 예전 삶이 떠올랐어. 게임할 시간도 없이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살았던 그때가 생각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누워서 먹지 않아도 돈이 쌓여 있어. 그는 곧 생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했어. 그때 한 게임 폭로 블로거가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 블로그 쓸 일이 없어 불평하다가 게임 폭로할 만한 게임이 있는지 샵을 뒤지다가 갑자기 부이킴의 게임을 찾았어. 게임에 들어가 보니 아무 가이드도 없고 그냥 바로 플레이했어. 잠깐 운전하다가 물이 끓어서 집중을 잃고 졌어. 다시 시도했는데 중간에 버튼이 안 눌려서 진지하게 컨트롤러를 뺐다가 다시 꽂았지만 계속 지니까 화가 나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 쓰레기 게임을 깨려고 했어. 하지만 할수록 더 화가 났어. 그래서 일이라고 스스로 달랬지. 물 한 병을 마시고 미친 듯이 플레이했어. 포기하려던 순간 게임이 마지막 보상을 알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 그래서 그는 다시 몰입했고 시간이 흘렀어. 운전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결승선을 통과했어. 8시간 만에 게임을 끝내서 기뻤어. 보상을 기대했는데 받은 건 인생 8시간을 낭비했다는 축하 메시지였어. 다음날 수업에서 부이킴은 시스템에 대해 물었는데 11일 남았다고 했어.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그의 8시간짜리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폭로 게임이라 부르지만 꽤 중독성 있다고 했어. 그는 의심이 들어 수업을 빼먹고 기숙사로 달려가 새 게임을 확인했어. 이미 10,000명 넘게 다운로드된 걸 보고 누가 게임을 유행시켰는지 알아봤어. 마치양이 알려줬는데 한 블로거였어. 그 블로거의 폭로 영상을 봤는데 이 짜증나는 게임과 허무한 결말을 다 설명했어. 하지만 상관없이 사람들은 3번 깨면 숨겨진 결말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받았어. 부이킴은 샵에 가서 이 게임은 폭로 게임이고 기대할 게 없다고 솔직히 설명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 게임이 쓰레기인 걸 알고 있어서 그를 용서했어. 마쯔양도 게임을 다운받아 해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 게임 만든 놈 욕했어. 부이킴은 마치 욕을 직접 듣는 것 같았지만 자신도 화가 났어. 원래 아무도 안 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임인데 폭로할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했거든. 그 사이 대기업이 부이킴의 새로 출시된 인기 게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그가 주목할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어. 이후 며칠간 부이킴의 게임은 계속 인기를 얻어 20만 다운로드를 넘겼고 수익은 7만 원 정도였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는 겨우 700건을 벌었어. 계속해서 인기를 끌며 2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조기에 달성했지만 수익은 7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는 겨우 700건을 벌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상품이 경쟁자의 90%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이후 시스템은 그에게 자본금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알렸다. 이는 손실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지만 그는 30일을 더 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돌아와서 부이킴 방에서 30만 동을 다 써버리겠다고 결심했어. 남기지 않기로 했지. 화가 나서 방 사람들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한판 하기로 했어. 결과는 부이킴 혼자 감당 못했어. 무거운 짐 같은 마듀옹 때문에 다들 졌고 다들 마듀옹 탓만 했어. 싸울 때마다 마듀옹이 자꾸 병사들을 잃게 해서 마듀옹도 부이킴이 많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부이킴이 그렇게 실수해도 감당 못했다니 더 답답했지. 갑자기 부이킴은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게임을 못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 못난 마듀옹이야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였어. 밤에 마듀옹이 자고 있을 때 부이킴이 몰래 놀라게 해서 그가 크게 소리 질렀어. 다음날 수업에서 마듀옹은 계속 피했어. 부이킴이 식당에서 계속 쳐다봐서 다들 둘을 주목했거든.
그래서 마듀용이 직접 물었어. 부이킴이 뭘 원하는지. 부이킴은 그냥 원하는 게 있다고 했고 다들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 마듀용이 도망가려 했지만 부이킴이 막아서고 솔직히 말했어. 자신이 게임을 만들고 싶고 마듀용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마듀용은 게임 만드는데 돈과 노력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지만 부이킴은 이미 30만 동의 자본금이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마듀용은 바로 따라가겠다고 했고 그리하여 마듀용은 프로그래밍 책 더미를 가져왔지만 다들 이미 앱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어서 사실 쓸모없었어. 그래도 산 거니까 읽기로 했지. 밤에 마듀용이 몇 줄 읽다가 잠들었고 부이킴은 점점 더 좋아졌어. 다음날 아침 부이킴은 일찍 일어나 어떤 게임을 만들지, 내용은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큰 게임을 만들면 욕먹기 쉽지만 자본금도 부족했어. 돈을 다 쓰고 게임을 못 만들면 법을 어긴 걸로 간주될 거야. 그래서 휴대폰 인기 게임들을 참고했는데 삼국지 테마 카드 게임이 많았어. 이런 게임을 만들면 다른 쪽과 경쟁하기 쉽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마듀용을 불러 이를 가르쳤고 삼국지 카드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했어. 부이킴은 싸구려 모델 대신 삼국지 캐릭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려고 했어. 마듀용과 함께 밥 먹으면서 캐릭터 이미지를 왜곡해서 플레이어들이 욕하고 환불하게 만들자고 했어. 부이킴은 이 왜곡이 창작이라고 주장했어. 마듀용은 삼국지를 다 보지 못했지만 괜찮다고 했어. 오히려 창작하기 쉽다고. 그래서 마듀용은 자신이 가진 이상한 삼국지 캐릭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 좀 아프긴 했지만 부이킴에겐 필요한 아이디어였어. 그 사이 대형 게임 회사는 부이킴의 작은 회사가 휴대폰 게임 산업에 뛰어들려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곧 자신들이 가진 삼국지 카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었어. 부이킴은 너무 기대돼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컴퓨터를 꺼내 캐릭터 모델링할 사람을 찾으려 했지. 필요한 캐릭터를 찾았고 마듀용과 부이킴은 다시 식당에 가서 계획을 논의했어. 마듀용이 무장들을 여성 캐릭터로 바꾸자고 했지만 부이킴이 바로 막았어. 너무 이미지가 망가져서 캐릭터 개성이 사라질까봐 싫다고 했지. 사실은 여성화하면 팬들이 몰려와 캐릭터를 대량 구매해서 둘 다 골치 아플까봐 그랬어. 이후 배를 타고 계속 이야기했어. 부이킴은 캐릭터 의상을 몇 벌 더 만들자고 했고 마듀용은 유명한 사람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하자고 했지만 부이킴이 막았어. 거의 배가 뒤집힐 뻔했지. 부이킴은 유명인 초창기 게임이 너무 뜨게 만들어 오래 못 갈까봐 싫었어. 마듀용은 부이킴이 명성을 뺏길까봐 막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양은 덜 알려졌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 부이킴이 막아야 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킨을 예쁘게 그리면 게임 갑옷에도 플레이어가 있어서 둘 다 친근해 보였거든. 이렇게 되면 배를 모는 아저씨도 집중을 못하게 돼. 그래서 그 후에 마양은 직접 그리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마양이 그리면 돈이 안 들고 부이킴은 자본을 못 쓰게 돼서 둘이 계속 싸우다가 배가 뒤집혔어. 아이고. 하지만 둘 다 배 위에 있었고 배를 모는 아저씨는 아니었어. 둘이 그를 다시 건져서 육지로 돌아왔어. 부이킴은 스킨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했어. 그 후에 정보를 꺼내서 마양에게 보여줬어. 이 사람은 치비 스타일로 그려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부이킴의 논리에 따르면 독특한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둘은 그 후에 그림 쪽과 연락해서 마양은 게임 스킨을 그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바로 협상했어. 상대방은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었어. 부이킴은 50명의 캐릭터를 맡고 각 캐릭터마다 4장씩 치비가 아니면 된다고 했어. 부이킴이 치비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청년이 잠재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야. 상대방은 한 캐릭터 4장에 2,000을 제시했어. 마양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부이킴은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300으로 올렸어. 시스템에서 가격을 너무 올린다고 경고해서 수정했는데 수정 비용도 포함된다고 했어. 그림 그리는 청년은 부이킴의 신뢰를 받고 책임을 맡았고 동시에 신뢰를 받았어. 몇 마디 격려가 내성적인 화가에게도 깊이와 닿아 꼭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결심했어. 청년 화가는 고용주에게 가격 인상을 강요받을 줄은 몰랐어. 부이킴은 그 후 마양에게 그림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점검해달라고 부탁했어. 부이킴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생각하며 어떻게 프로그래밍할지 고민했어. 그 후 2명의 복제인간과 상의했고 의견은 게임 내 아이템 수를 줄이되
가격을 시장가의 2배로 올리고 동시에 뽑기 확률을 높여서 사람들이 쉽게 뽑힌다고 느끼게 하도 금방 질려서 게임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어. 그 후 그는 인터넷에서 게임 내 디자인 샘플들을 봤는데 돈만 많이 들고 구리고 낡은 것들이었어. 그래서 다 샀어. 반면 그 화가팀은 모여서 이상한 아이디어가 통할지 고민했어. 혹시 돈만 받고 잠수 타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 빨간 모자 청년이 보증금은 이미 받았으니 잠수는 아니라고 했어. 고객이 디자인 비용을 미리 지불했으니 그 기회를 살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어. 그래서 팀은 전력을 다해 마감일을 맞추고 부이킴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했어.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작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완성되어 마양에게 검토를 위해 보냈어. 마양은 부이킴에게 게임 이름을 뭐로 할지 물었고 부이킴은 아무 이름이나 생각해내서 마양에게 줬어. 다음날 마양은 게임이 잘 돌아가고 오류가 없다고 알렸어. 그래서 부이킴은 게임 설명을 추가했는데 엄청 지루한 내용이었어. 그런데 하루 뒤 부이킴이 갑자기 마양을 나무랐어. 이렇게 멋진 원고가 있는데 어떻게 게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냐고 너무 답답해했어. 원래는 대충 화가 한 명 구해서 짧은 마감일 주고 급하게 만들게 해서 결과가 좀 별로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수한테 걸렸다고 느꼈어. 부이킴은 처음부터 치비 스타일로 그리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상대방은 원래 치비만 그려서 덜 알려졌던 거니까. 그 후 그는 숙소에 누워서 우울해했는데 갑자기 마양이 100명이 다운로드했는데 댓글은 다 욕뿐이라고 알렸어. 부이킴이 달려가서 보니 모두 음악이 지루하고 플레이 방식도 별로고 그림도 특별하지 않다고 평가했어. 마양은 부이킴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생각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화가팀도 게임 소식을 듣고 함께 힘을 합쳐 만들었어. 우연히 그들이 만든 게임은 유명한 운전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었어. 빨간 모자 청년은 게임을 다운받아 해보기로 했어. 부이킴을 욕하는 댓글들이 올라오자 부이킴은 달려가 확인했는데 모두 음악이 지루하고 게임 플레이도 재미없으며 그림도 특별하지 않다고 평했다. 마쯔양은 부이킴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가 그룹 쪽에서 그들이 만든 게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게임을 만들었고 우연히도 그들은 유명한 운전 게임을 만든 제작사였다. 빨간 모자를 쓴 청년은 게임을 다운로드해 플레이해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이 게임에 참여했으니까. 그는 밤새 게임을 하며 자신의 그림들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캐릭터 회전도 매우 쉬웠다. 게임 내 유일한 아이템은 매일 한 번씩 뽑을 수 있었다. 청년은 이게 단지 테스트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부이킴이 너무 적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자만한다고 여겼다. 매일 뽑기 횟수만 주니 청년은 이게 그냥 테스트 단계인 줄 알고 마동에게 물어봤다. 마동은 이게 진짜 정식 버전이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부이킴은 앞으로 게임 내 아이템 추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마동은 부이킴이 유저들 돈만 빨아먹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유저들이 희귀카드를 뽑았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거라고. 붉은 모자 청년은 부이킴이 그렇게 마음이 착한 줄 몰랐기에 전에 돈을 더 받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됐다. 게다가 마동은 부이킴이 광고비가 떨어져서 조바심 내고 있다고도 전했다. 붉은 모자 청년은 듣고 전화를 끊고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그 후 룸메 2명과 부이킴이 얼마나 착한지 이야기하며 게임을 돕기로 했다. 부이킴은 며칠 후 결산인데 게임이 아직 적자라고 손해를 볼 게 확실했다. 그런데 마동이 뛰어와 대박났다고 했다. 게임이 하룻밤 사이에 1000건 넘게 다운로드되고 긍정적인 댓글도 많았다. 모두가 그래픽이 좋고 유저 돈만 빨아먹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유저들은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그래픽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부이킴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상대편이 선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곧 붉은 모자 청년에게 전화해 화냈다. 그가 선전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전날 밤 부이킴에게 감사해 그의 게임 스크린샷을 전문가 포럼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했고 졸업할 때 일자리도 줬다. 또한 홍보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10명이 100명에게 그리고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부이킴은 속상했지만 억지로 남 탓할 수 없어 속상함만 삼켰다.
시스템에선 한 푼도 못 벌었고 한쪽은 비 오는 우울한 분위기, 다른 쪽은 맑고 밝은 여름 햇살 같았다. 마동은 이번 역전극이 브이킴의 계산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쪽은 이미 브이킴 게임을 깎아내리려 했는데 그 게임이 곧 자기네 게임을 앞지를 거라 분노했다. 사장은 브이킴 회사가 일부러 자기 회사를 넘보는 거라 생각해 더 심했다. 다음날 브이킴은 게임을 내리려 게임사에 연락했다. 콜센터 직원은 인기 순위에 있는 게임을 내린다는 게 처음이라. 상사에게 물어보려던 찰나 시스템이 브이킴에게 위반 경고를 보냈다. 그는 요청을 철회해야 했고 전환율 조정을 원했지만 시스템이 거부했다. 시스템은 다시 결산을 진행했고 이번 게임은 2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 비율대로 나누자 그는 겨우 2,000원을 받았다. 시스템은 3차 라운드를 시작해 자본금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브이킴에게 90일간 투자 기간을 줬다. 이게 최대 자본금이며 더 이상 안 올린다. 하지만 브이킴은 이제 손해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새 게임에 투자했는데 망해도 이전 두 게임이 수익을 보전해 줄 테니까. 결국 이 시스템이 가장 이익을 보는 셈이었다. 그 사이 대기업은 브이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브이킴은 연습장에 앉아 낙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동이 전화해 도시 최대 게임 회사가 그들의 작은 회사를 사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마동은 팔고 싶어 했지만 시스템이 막았다. 상대가 5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시스템은 팔지 못하게 했다. 상대는 가격을 계속 올렸지만 브이킴은 이를 꾹 참으며 거절했다. 그러다 브이킴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상대는 브이킴이 거절하자 매우 화가 났고 브이킴이 오히려 자기네 대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브이킴이 자신이 번 돈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했다. 브이킴과 마쯔양은 그때 식사를 하러 갔고 마쯔양은 브이킴이 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우울해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우울한 이유는 자본금을 어떻게 손실시킬지 몰라서였다. 시스템이 추가로 준 자본금은 50만 원이었고 두 게임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치면 3개월 동안 거의 그 정도가 되었다. 3개월 동안 두 게임에서 생긴 수익을 합치면 거의 600만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마양이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식사비는 고작 1만 3천냥밖에 안 돼서 마양은 이번 식사를 회사 내부 지출로 처리하려고 했어. 갑자기 브이킴은 한 가지를 깨닫고 잠시 밖으로 나갔어. 웨이트리스에게 확실히 하려고 마양을 붙잡았고 누군가 계산해야 하니까 브이킴은 시스템에 마양의 식비를 회사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어. 다 괜찮다고 했지만 브이킴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마양은 식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 좋아했지만 브이킴은 갑자기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렇게 하면 전기, 수도, 거주비, 급여 등 유지비가 더 많이 들 테니까. 하지만 둘 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둘은 다음 날 회사를 설립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초대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게임 회사에 라만이라는 여자가 이미 지원서를 제출했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 다음날 브이킴과 마양은 인력 중개회사에 갔어. 매니저는 처음에 둘이 학생인 줄 알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직접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 하지만 브이킴의 이름을 듣고 태도가 바로 바뀌었지. 브이킴의 채용 요청을 듣고 그가 비서 한 명을 찾는다는 걸 알았어.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손실을 막아줄 사람이면 된다고 했지. 매니저는 브이킴에게 프로필이 있는 여성을 추천했고 브이킴은 그 여자에게 마음이 들었어. 돌아갈 때 매니저는 한 여자가 새로 만든 카드게임 뉴스를 보고 있는 걸 봤어. 그 게임은 매니저가 만든 거였지. 매니저가 그 여자에게 그 게임은 별로라고 하자 그녀는 제작자가 게임에 심혈을 기울인 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어. 설득하기 어려웠지. 브이킴은 그냥 돌아갔고 매니저는 그 여자에게 여기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3국 카드게임을 만든 회사 정보를 찾으러 왔다고 했지. 그런데 그녀가 크게 소리친 그 사람이 바로 그 게임 회사 사장이었어. 그녀는 브이킴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버렸어. 다음날 브이킴은 그 회사에서 추천한 비서 하이로를 만나 기본 정보를 물었어. 브이킴은 단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어. 그건 바로 브이킴이 의견을 물을 때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리니 조용히 따라야 한다는 거였어.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그게 직업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둘은 협력하기 시작했고 함께 사무실 공간을 찾으러 갔어. 둘이 간 곳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임대 공간이었어. 한 달 임대료가 70만 원 가까이 됐지. 주인은 부이킴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깎아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부이킴은 거절했어. 그는 사업가라 너무 양보하면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계약을 마친 후 바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어. 공간을 구한 후에는 회사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할 차례였어. 부이킴은 인테리어에 200만 원을 과감히 쓰고 싶었지만 시스템 경고가 떠서 80만 원으로 줄여야 했어. 우선 사무실에는 고급 책상과 의자, 좋은 컴퓨터, 듀얼 모니터, 공기정화를 위한 화분 등이 필요했어. 접견실 인테리어도 고급으로 꾸미고 고급 닭이 세트와 비싼 차도 구비했지. 식당에는 음식과 음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했고 회의실은 영화관처럼 꾸몄어. 하이로가 사장실은 만들지 않느냐고 묻자 부이킴은 그녀에게 직접 배치해보라고 했고 그녀는 마치 집처럼 꾸며줬어. 그래서 기숙사 외에 두 번째 거처가 생겼지. 부이킴은 하이로에게 채용 조건을 보여줬는데 회의실은 영화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이로가 그에게 자신만의 회장실을 만들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꾸며보라고 했다. 그녀는 집처럼 꾸며주었고 그렇게 기숙사 외에 두 번째 거처가 생겼다. 이후 부이킴은 하이로에게 채용 요구서를 보여주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몇 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제외한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채용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 직접 면접하고 급여도 정하기로 했다. 하이로는 그에게 고객을 만나거나 직원들 앞에 나설 때 입을 수 있는 정장 몇 벌을 사라고 권했다. 그렇게 하면 더 신뢰감 있어 보일 거라고. 비록 소비가 늘겠지만 월급 받을 때마다 하이로가 자기 옷 몇 벌도 사주길 원했어. 혹시 손님 만나게 될 때 입으라고. 신상품을 직원들보다 먼저 공개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비록 자기 소비를 위한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면서도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시스템에서 돈을 승인해줬어. 새로 산 옷에 꽤 많은 돈을 썼으니 부이킴은 이 손해 상황이 계속되길 바랐어. 그러다 자신이 마쯔양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부이킴은 한 사람을 떠올렸어. 그 후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 청년을 찾았지. 그 청년은 대학생인데 출석률이 너무 낮아 퇴학당했고 지금은 밤낮으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버티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 청년은 PC방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고 부이킴은 그를 찾아가서 회사에 들어와 일해달라고 정중히 말했어. 부이킴은 게임 디자인 일을 제안했는데 바오훅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 하지만 부이킴은 성급금을 주며 바오훅이 경험은 없지만 게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회사 장비 덕분에 마음껏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했어. 부이킴은 바오훅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떠났지. 잠시 고민한 후 바오훅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며 바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했어. 부이킴은 바오훅에게 돈을 주고 옷도 새로 사입으라고 했고 이틀 후 회사에 오라고 했어. 저녁에 부이킴은 마쯔양처럼 새로 사람을 뽑아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아침 부이킴은 벌써 거의 늦은 시간임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산책하다가 면접 보러 온 샤오왕이라는 청년을 만났어. 샤오왕은 부이킴이 회사 사장인 줄 몰라서 그냥 평범하게 대화했지. 부이킴은 그의 이력서를 살펴보니 게임 업계에서 반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음을 알았어. 갑자기 그의 상사가 컴퓨터에서 나와 제 시간에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했어. 샤오왕은 상사가 부이킴 회사에 와서 자신이 입사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지. 모두가 부이킴을 회장님이라 부르자 샤오왕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 부이킴이 직접 샤오왕을 면접했고 샤오왕은 자신이 여기 안 맞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했어. 하지만 부이킴은 그의 이력서가 괜찮다며 월급과 복지에 대해 물었어. 샤오왕은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부이킴은 그의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8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어. 샤오왕은 이전 회사보다 2배나 높은 월급을 듣고 부이킴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우선은 이전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해야 했지. 면접이 끝난 후 하이로가 한 여자가 꼭 부이킴을 만나야 한다고 알려줬어. 그 여자가 뛰어들어왔고 부이킴은 그날 본 여자임을 알아챘어. 그녀가 부이킴이 게임을 만드는 이유가 이익 때문인지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녀가 묻는 말과 부이킴에 대한 생각 모두 맞다고 확신했고 하이로는 그녀가 람반이라는 이름이며
이전 회사에서 자주 구조조정 대상이었다고 말했어. 부이킴은 그녀를 바로 회사에 들였고 샤오왕은 그때 이전 회사로 돌아갔어. 그 상사는 샤오왕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샤오왕은 이미 합격했다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어. 한편 부이킴 기숙사 친구들은 요즘 그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어.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마찌양은 부이킴이 밖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만 했어. 그때 방안 모두가 부이킴이 만든 게임에 푹 빠져 카드 수집에 열중했고 회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며 놀았지. 하지만 람바는 이 노름이 지식을 쌓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 한편 소왕은 예전 회사로 돌아갔다. 그전 상사는 소왕이 부이킴 회사에 들어가길 꿈꾸는 건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합격했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상사는 부이킴이 그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이 부이킴 기숙사 친구들은 그가 학교에서 어디 갔는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마찌양에게 묻자 그는 부이킴이 밖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했다. 그 방 사람들은 부이킴이 만든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모두 게임 카드 수집에 열중했다. 회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지만 람은 이것이 경험을 쌓고 지식을 배우며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부이킴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채용 이후 거의 회사에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놀기만 하는데 람바는 이 앉아서 노는 게 경험을 쌓고 지식을 배우며 나중 프로젝트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도 VKM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채용 이후로 거의 회사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 모두 그가 회사를 확장할 방법을 찾으러 간 줄 알았지만 바오훅은 그가 어딘가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 그런데 정말 VKM은 어딘가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지. 하지만 VKM은 지금 회사가 몰락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회사 모두가 분명히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고 있을 때 갑자기 VKM이 찾아왔어. 분명 모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형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을 거야. 형은 그냥 가만히 앉아 놀고 있던 게 아니라 회사 아이디어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형이 찾은 아이디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만드는 거야. 형은 회사가 모든 종류의 게임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능한 모든 분야에 도전하고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형이 이곳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야. 경험 많은 베테랑 대신에. 왜냐하면 형은 그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길 원하거든. 경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제한할 테니까. 그 후에 마다응, 티에우 황, 바오후까지 칭찬하며 모두가 노력해서 도전하길 바랐어. 모두가 동의했고 그 다음 바오후과 티에우 황을 회의실로 불러서 게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어. 첫째, 게임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하고 둘째, 스토리가 깊이 있어야 하며 셋째, 총기 스킨이 예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티에우 황은 1인칭 슈팅 게임은 손 큰 사람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했어. 너무 쉽다면 사람들이 불평할 거고 요즘 슈팅 게임은 스토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적어. 그리고 이전 게임에서는 아이템 판매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총기 스킨을 넣으면 커뮤니티에서 욕먹을 거라고 했지. 하지만 부이킴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그는 기존 틀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일주일 동안 초안을 만들라고 했고 두 사람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리더가 될 거야. 모두가 돌아간 후 부이킴은 상사로서 지시만 내리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기뻤어. 그리고 모두가 퇴근했는데 우리 회사에는 야근 개념이 없어. 바오훅만 남아서 놀고 있었지. 하지만 바오훅은 티에우 황이 일부러 야근하는 걸 숨겼어. 티에우 황도 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거야. 티에우 황은 스토리 쓰는 좋은 방법을 아직 못 찾았고 바오훅은 아이디어가 있었어. 부이킴은 항상 최소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했으니 스토리부터 말하지 말고 먼저 게임 배경을 정하자고 했지. 바오훅은 게임 배경을 받아 위에 작은 시추선으로 하자고 했어. 이렇게 하면 배경과 맵 크기를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과 싸울지 정해야 하는데 바오훅은 좀비 사냥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어. 이건 너무 어렵지 않고 부이킴이 제시한 첫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니까.
그들은 사격과 아이템 수집에 조금만 신경 쓰면 까다로운 플레이어도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좀비 사냥과 도망치는 부분을 조금 테스트해봤고 이제 이 배경에 어떤 스토리를 넣을지 고민 중이었어. 바오훅은 빨간 망토를 두른 소녀를 넣자고 했어. 이 소녀는 말을 못하도록 해서 추가 성우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소녀가 눈짓과 몸짓으로 플레이어에게 다음 행동을 암시하게 해서 게임의 퍼즐 요소를 더할 수 있다고 했어. 소녀가 플레이어를 아이템 위치로 안내하면서 점차 호감을 쌓아가는 거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완성됐고 바오훅의 아이디어를 듣고 티에우 황은 왜 바오훅이 회사에 남을 특권을 얻었는지 이해했어. 두 사람은 총기 스킨과 고급 아이템을 게임에 추가하는 문제를 계속 논의했어. 밤새도록 이야기해서 부이킴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지. 이제 설명서를 작성해서 팀에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때마 다응이 회사에 왔고 티에우 황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바오훅의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티에우 황은 왜 바오훅이 특별히 회사에 남을 권한을 받았는지 이해했어?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앉아서 스킨 총이나 고급 아이템 같은 걸 게임에 추가할 수 있는지 논의했어. 밤새도록 얘기한 끝에 두 사람은 VKM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어. 이제는 C가 설명서를 작성하고 팀 전체의 검토를 맡기면 돼. 마침 그때 마두홍이 회사에 와서 티에우 황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바로 티에우 황이 몰래 야근한 걸 알았어. 그 후로 티에우 황은 매일 몰래 야근했어. 그는 빨리 끝내서 게임 테스트하고 버그를 고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VKM이 제시한 일정은 이 시간을 전혀 비워두지 않았으니까 티에우 황은 여전히 바오훅에게 몇 마디 조언이 필요했어. 이 시간에 전혀 여유가 없는데 티에우 황은 여전히 바오훅에게 몇 마디 조언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가 설명했지만 티에우 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바오훅이 비슷한 게임을 찾아서 티에우 황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했어. 마쯔양은 몰래 여기서 티에우 황이 다음날 야근하러 몰래 온 걸 봤고 마쯔양은 바로 부이킴에게 티에우 황이 요즘 자주 야근한다는 걸 알렸어. 그때 부이킴도 상대팀에서 게임 디자인 시안을 받았고 훑어보니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 승인했어. 그리고 티에우 황이 몰래 야근하는 건 내가 몰래 수업 빼먹고 처리하려 했는데 티에우 황이 야근 시간에 게임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이킴은 다시 교실로 돌아갔어. 반면 상대팀은 디자인이 승인됐다는 소식에 다음 단계에 적극적으로 나섰지. 그날 밤 부이킴은 목욕 중이었고 돈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몰라 고민했어. 이전 2게임도 매출을 줄일 수 없었거든. 갑자기 마쯔양이 찾아와서 모두가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하지만 마쯔양은 그들이 야근하면서 게임만 한다고 했고 부이킴은 그들에게 야근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어. 그는 마쯔양에게 야근 시간을 계산하게 했고 다음날 아침 부이킴은 디자인 관련 보고서를 한가득 받았어. 그는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기로 했지. 왜냐하면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 그 후 배달 음식 소리가 들려와서 회사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어. 음식은 모두 진수성찬이었고 게다가 헬스장도 새로 만들고 헬스 트레이너 2명을 고용했어. 많이 먹고 싶지만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지. 티에우 황은 람반에게 대우가 너무 좋은 것과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매우 편안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 그들은 부이킴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부이킴 같은 상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 그 후 그들은 야근 수당을 받았고 람반이 모두를 대신해 부이킴을 찾아가 야근 수당을 돌려주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야근을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 하지만 부이킴은 수당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야근하는 걸 편하게 하길 원했어. 그는 람반에게 야근 수당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결국 람반은 포기했어. 모두가 이런 상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지. 그 후 부이킴은 바오훅을 불러 그가 만든 게임이 너무 적은 자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질책했어. 바오훅은 가능한 한 적은 자원으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고 부이킴은 바오훅에게 그가 세운 목표, 즉 완벽한 게임을 만드는 걸 상기시켰어. 이를 위해서는 너무 절약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써야 한다고 했지. 바오훅은 서버를 임대하지 말고 회사에 직접 구매하자고 제안했어. 이건 돈을 쓰는 방법이지만 마침 그 대기업이 부이킴 직원들을 노리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 한편 바오훅은 회사 내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 바오욱은 계속 질문을 받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믿음직한 후배 티의 우왕이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 그는 각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 한동안 부이킴은 교실에 있었고 선생님이 그를 잡아내지 못하게 모두 출석했어. 하지만 마쯔양은 오늘 나타나지 않았고 갑자기 마쯔양이 전화로 대기업이 그들 쪽에서 직원을 빼내려 한다고 알렸어. 부이킴은 급히 회사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회사는 엉망이었어. 바오욱의 명찰은 휴지통 안에 있었어. 그는 모두가 대기업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지. 그의 게임은 완성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갑자기 모두가 다시 돌아왔고 모두가 왜 그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왜 그들이 아직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어. 분명 대기업에서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바오욱은 다시 소각장에 있었어. 그는 모두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줄 알았고 그의 게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 갑자기 모두가 다시 돌아왔고 모두가 왜 그가 여기 왔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왜 그들이 아직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어. 분명히 대기업에서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모두 거절했거든. 그들은 이곳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다른 회사 직원들은 서로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지저분한 회사는 모두가 테스트 버전을 끝내서 너무 기뻐서 좀 풀어진 거였어. 그들은 지금 회의실에 도착했어. 테스트 버전을 다 만들고 나서 너무 기뻐서 좀 흥분했거든. 지금 그들이 회의실에 모였어. 데모 버전을 보려고 모였는데 정리를 깜빡했어. 잠깐. 모두가 남는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부이킴은 꽤 충격받았어. 방금 테스트 버전이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회의실로 불려갔지. 대충 봤을 때 괜찮았어.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잘 돌아가더라고. 완전 명작은 아니었어. 하지만 테스트가 너무 빨라서 그는 돈을 더 쓰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팀빌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며칠 쉬면서 여행을 가는 거지. 갑자기 큰 회사에서 아저씨 한 분이 왔어. 그분은 여기 사람들을 자기 회사로 끌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거의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 그분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그 아저씨는 저쪽 회장님이 부이킴을 망가뜨렸다고 말했어. 부이킴은 돈 태우는 걸 도와준 은인이라 고마웠지만 아무도 그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다들 그 후로 이번 여행을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어. 람바는 옛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그래서 부이킴은 동의하고 큰 회사로 여행을 보내줬어. 그의 목표는 저쪽 근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여기서 의욕을 꺾어 생산성을 떨어뜨리려는 거였어. 하지만 람바는 그가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옛 회사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며칠 후 회사 사람들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 부이킴은 어디 가든 뭘 쓰든 자유롭게 하라고 했고 영수증만 챙기면 자기가 낼 거라고 했어. 그는 왜 예산이 많은데도 작은 식당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어. 큰 회사의 이사님은 부이킴 일행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왔어. 양쪽 모두 공개적으로 매수 사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부이킴 일행은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이곳이 꽤 크고 비싸 보였어. 부이킴은 규모를 보고 나중에 확장해서 돈을 더 쓰려고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 그 후 그는 이 회사 이사님을 만났어. 서로 잘 몰라서 비서가 소개를 다 해줬지. 이사님은 부이킴이 비싼 옷을 입고 젊은 걸 보고 좀 긴장했어. 그리고 부이킴을 안내하며 회사를 구경시켜줬어. 하지만 직원들은 여기 환경이 자기네 회사보다 더 안 좋다고 했어. 컴퓨터는 중간급이고 직원은 많지만 공간은 좁았어. 제작 장비는 낡았고 전시품에만 투자했지. 근무 환경은 방치됐어. 음식은 과자랑 차뿐이었고 부이킴 회사처럼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었어. 이사님은 직원들의 불평을 다 들었고 얼굴이 굳었어. 그리고 람반을 알아보고 그녀가 신생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는 사실에 놀랐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며 지식을 얻으려 했어. 양쪽 직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마당은 외교 역할을 맡았어. 그는 토요일인데도 야근하는 걸 의아해했고 야근 수당이 꽤 높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은 야근 수당이 뭔지 몰랐어. 부이킴은 마당이 상대를 찌르는 질문을 하자 한숨을 쉬었어. 그때 비서가 와서 람반을 비꼬며 캐물었어. 부이킴은 그녀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녀가 자기 회사 총괄 매니저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그녀에게 연설을 부탁했어. 그녀는 일어나서 부이킴과 그가 게임에 담은 숨은 뜻을 소개했어. 레이싱 게임부터 카드 게임까지 모두 다 남들과 반대로 가서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고 했지. 그 말은 그녀가 과장한 거였어. 부이킴조차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 모두가 그가 이익 따위 신경 안 쓰고 일한다고 했어. 사실 그는 게임에서 거의 돈을 못 벌었어. 마도옹이 사람들을 찌르면서 질문을 던져서 누군가는 한 대 차야 했어. 그 후 조수가 와서 람반을 비꼬고 파헤쳤어. 그래서 부이키엠이 그녀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녀를 회사 총괄 매니저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그녀를 무대에 올려 연설하게 했어. 그녀는 부이키엠과 그가 게임에 담은 숨은 뜻을 소개했어. 레이싱 게임부터 카드 게임까지 그는 모두와 반대로 가면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다고 했어. 그 말은 그녀가 과장한 거야. 부이키엠은 그런 수준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 모두가 그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말했지. 사실 그는 그 게임들에서 거의 돈을 벌지 못했어. 감독은 자신이 부이키엠보다 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과장해서라도 더 잘난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조수는 프로젝트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고 거절했어. 하지만 감독은 반달 후에 출시될 예정이라 동료들에게 미리 공개에 참고하라고 했어. 게다가 그들은 대기업이라서 카피하면 분명 여론이 그쪽으로 쏠릴 거라고. 이사님은 그 후에 곧 출시할 총격 게임을 소개했어. 게임 플레이는 결코 쉽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만 할 수 있게 설정했고 총기 스킨은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서 군사 마니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했어. 특히 그들은 게임을 무료로 배포하고 나중에 인게임 아이템으로 수익을 낼 계획이었어. 소왕은 그들의 제품이 모든 면에서 정말 뒤진다고 느꼈어. 게임 내 스토리만 있어도 상대를 이길 수 없었고 모두가 부이킴을 봤을 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가 대응책을 가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가 역으로 다수의 플레이어를 겨냥해 게임을 만든 거였어. 그는 이 게임이 분명히 자기 쪽 게임을 적자내게 할 거라고 믿었어. 모두가 부이킴을 따라 박수를 쳤고 이사는 속으로 웃었어. 이번 출시 때 부이킴 쪽이 분명 고개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하며 상대의 재능을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소왕은 부이킴이 여전히 웃고 있는 걸 보고 그의 지식이 그 이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어. 돌아와서 그들은 5일간 휴가를 받았어. 소왕은 일어나서 그들이 부이킴의 숨은 뜻을 아직 못 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이번 여행을 빌려 부이킴이 그들에게 경쟁자가 얼마나 강한지 상기시키려는 거라고 봤어. 상대는 대우 정책이 매우 부족해도 그들의 제품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끝냈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좋은 대우를 받았으니 그에 걸맞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모두가 결심했어.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상대를 이기기로 다짐했어. 그 후 회장님은 그 이사를 꾸짖었어. 제품을 먼저 노출시켰다고. 하지만 이사는 회사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네 제품이 부이킴 쪽보다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 믿었어.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더 많을 거라고 확신했지. 다음날 부이킴은 조수에게 모두 휴가 중인지 물었어. 그녀는 모두 잘 처리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 모두 그가 어딘가에서 게임 홍보하러 간 줄 알았고 계속 노력하라고 했지. 그때 바우욱은 게임 음악 작업을 시작했어. 그가 한 부분을 연주하자 모두 완벽하다고 칭찬했어. 며칠 후 부이킴이 장부를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적자가 났어. 그래서 다시 팀빌딩 행사를 열기로 결정하고 하이루에게 연락해 준비를 부탁했어. 그리고 영화 티켓과 기타 준비를 맡겼지. 회사 전체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날 모두가 준비를 마쳤어. 모두가 말하길 오류를 모두 점검하고 수정했으니 우리 쪽이 먼저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고 했어. 부이킴은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날 출시하길 원했지만 시스템은 그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미룬다고 판단해 경고했어. 그는 먼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고 변명했어. 모두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고 부이킴은 왜 휴가인데? 아무도 쉬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건 마도옹이 휴가 관련 설명을 잘못해서 모두가 오해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모두 계속 일했지. 그 후 바오욱은 가장 비싼 술을 사서 부이킴에게 노래를 불러줬어. 모두가 즐거워했고 람반도 기뻐했어. 하지만 그녀는 부이킴이 뭔가 걱정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 그녀는 좋은 걱정이라 생각했지만 부이킴은 계속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었어. 모두가 바오훅의 과거 이야기와 부이킴이 그를 어떻게 구했는지 듣고 감동해 울었어. 모두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잠들었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야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어. 전날 모두 너무 취해 하루 종일 잠들었거든.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 큰 회사 쪽 데이터가 나쁘면 우리 쪽은 더 심각했어. 사실 브이킴은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좋았던 거야. 모두가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어. 그들은 모든 버그를 점검하고 수정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먼저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브이키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날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시스템은 그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지연한다고 판단해 경고했어. 그는 먼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변명했어. 모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했고 브이키엠은 왜 휴가를 안 내냐고 물었어. 그건 마도옹이 휴가 문제를 잘못 설명해서였어. 그래서 모두 계속 일했지. 그 후 브이키엠은 마도옹에게 가장 비싼 물건을 사라고 시켰어. 바우욱은 일어나서 브이키엠에게 노래를 불러줬고 모두가 즐거워했어. 람반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 하지만 그녀는 브이키엠이 뭔가 걱정하는 걸 눈치챘어. 그녀는 좋은 걱정이라고 생각했고 브이키엠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골몰했어. 모두가 바우욱의 과거와 브이키엠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구했는지 듣고 감동해서 울었어. 그 후 모두가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잠들었어. 그제야 회사에 출근했는데 모두가 너무 취해서 하루 종일 잤기 때문에 어제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어.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었어. 대기업 데이터도 나빴는데 우리 쪽은 더 심했어. 사실 브이키엠은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좋았던 거야. 첫째, 대기업과 같은 날 출시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고, 둘째, 게임 마케팅을 하지 않아 아무도 게임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누군가는 조수를 찾아가서 게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어. 그 방법은 유명인을 고용해 게임을 체험하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였어. 하지만 람바는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었어. 그녀는 티에우안과 바오훅에게 알려줬어. 자신이 게임 마을의 베테랑 FPS 플레이어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렸지. 그 사람은 최근 활동이 뜸해서 은퇴한 줄로만 여겨졌어. 그녀는 그에게 게임 정보를 보내며 도움을 청했어. 게임 정보를 받은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게임 가격이 샤오왕의 예전 월급의 3밖에 안 됐거든. 전에 부탁받았으니 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돈이 아깝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그는 인터페이스를 훑어봤는데 꽤 깔끔했지만 속에 컷신이나 인터페이스가 전혀 없었어.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겨우 살피는데 누군가가 휙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 그 플레이어가 다가가 근처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었지. 그리고 지원하는 소녀가 나타났어. 그녀는 좀비에게 공격받고 있었거든. 플레이어는 주변을 찾아 총을 찾아 소녀를 도왔어. 소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퍼즐을 풀어야 했어. 플레이어는 좀비 떼와 마주쳤고 소녀는 그에게 소총을 줬어. 뛰어난 실력으로 그는 좀비 떼를 모두 쓰러뜨렸지. 그리고 소녀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또 다른 좀비 떼가 다가왔어. 소녀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여러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했어.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되자 좀비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와 플레이어를 공격했어. 소녀가 좀비를 날려버리고 플레이어를 회복시켜 나머지를 처리하게 도왔지. 그때 그 형이 직접 브이킴 회사에 와서 라이브 방송으로 홍보했어. 그의 팬들도 많이 몰려와 회사가 꽤 붐볐지. 그는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 줄 몰랐어.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두 번째 플레이에서야 결말을 얻는 방법을 찾았어. 솔직히 그는 상대편 게임이 해외 대작들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들의 게임은 대중과 반대로 가면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줬어. 프로게이머인 그도 즐거워했지? 그는 게임 내에서 스킨을 사는데 돈을 썼다고 자랑했어. 가격이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밤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며 게임을 더 널리 알릴 거라고 했어. 그는 이 게임의 매출이 폭발할 거라고 확신했지. 그동안 브이킴과 마양은 교실에 있었고 두 사람은 회사 관리 권한을 하이로와 브이킴에게 넘겼어. 브이킴은 시험이 끝나면 회사에 돌아와 모두를 위로해 주길 바랐어. 그가 웃고 있을 때 마양이 말했어.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분명 기뻐할 거라고. 하지만 브이킴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는 시험장 밖으로 뛰쳐나와 회사로 달려갔지. 도착했을 때 모두가 힘없고 생기 없어 보여서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그런데 그가 말을 꺼내자 모두가 모여들어 게임이 정말 히트했다고 알려줬어.
모두 술을 터뜨리고 춤을 췄지만 부이킴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듯했어. 그는 왜 그렇게 철저히 계산했는데도 실수가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이후 샤오왕이 보고서를 가져왔고 부이킴은 읽고 나서 라마니 게임을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든 주역임을 알았어. 그리고 그 젊은 선수 덕분이기도 했지. 그는 일부러 플레이어 취향과 반대로 갔는데도 게임이 추천되고 인기를 끈 거야. 아마도 책임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자신에게 있는 거겠지. 모두가 밖에서 부이킴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는 그들에게 많은 지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게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 그때 부이킴이 우울한 표정으로 나왔지만 모두는 그가 자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 라만이 올라와 그가 뛰어내릴까봐 걱정하며 진정하라고 했지. 그녀는 그가 게임 경쟁작이 완전히 박살난 걸 슬퍼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에게 침착하라고 했어. 그녀는 그가 경쟁 게임에 밀려 속상해한다고 생각했어. 너무해. 너는 이 일도 몰랐잖아. 게다가 그들의 서버가 한 번에 10만 명의 플레이어를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더 충격받았어. 그 후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이제 내가 혼자서 돈을 다 쓰지 못한다면 모두가 함께 써야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한 번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 큰 회사에서는 그때 사장님이 우울해했지만 그건 그 많은 병들 때문이었어. 댓글들 때문이었어.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지만 이사님은 그들의 다운로드 수가 여전히 뒤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하지만 회장님은 부정적인 댓글들만 신경 쓰셨지. 다음날 부이킴은 60만 이상을 다 쓰려면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손실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후 시스템을 불러서 몇 가지를 물었지. 업데이트를 위해 게임에 들어가야 했는데 추가 업데이트를 하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만들어야 했어. 그래서 그는 잠시 멈췄지. 직원들에게 한턱 쏘고 싶었지만 시스템은 최근에 너무 많이 썼다며 거절했어. 그 다음엔 수익금을 직원 보너스로 쓰려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많다며 거절당했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 답답했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날 밤 부이킴은 하이로에게 회사 계좌의 돈을 복리후생비로 바꿔 직원들에게 지급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하이로는 그를 도와 합법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명단을 만들어줬지. 다음 날 아침 하이로는 부이킴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소비 항목들을 쭉 정리해줬어. 긴 목록을 보고 나서 그는 이걸로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었지. 시스템이 목록을 검토했는데 모두 합리적이었어. 그래서 바로 부이킴은 회사 전원을 데리고 쇼핑센터로 갔고 준비한 쇼핑카드를 보여줬어. 그리고 모두에게 마음껏 쓰라고 했지.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결산까지 2시간이 남아서 서둘러야 했지. 그는 모두를 전자제품 매장으로 데려갔고 관심 가는 물건은 전부 사주었어. 너무 절약할 필요 없다는 이유도 미리 준비해줬지. 바오훅은 스스로 사고 싶은 걸 골라서 샀고 부이킴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됐어. 람반이 별로 안 사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이 매장은 이미 다 경험해봤다며 필요 없다고 했어. 그때 다행히 싸구려 폰 케이스를 잔뜩 샀는데 비싼 건 다 람반에게 넘겼어. 볼수록 매력적이었지. 부이킴은 영수증을 하이로에게 맡겼어. 아직 돈이 남아있어서 하이로에게 자신을 위해 쓸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하이로는 시계와 만년필 같은 걸 살 수 있다고 했고 그는 바로 사러 갔지. 기본 시계는 개인 자산이라 계산에서 제외됐어. 그래서 적당한 걸 골라 다 샀어. 결산까지 1분 남았는데 뭔가 더 사야 했어. 비싼 향수를 발견했고 람반만 많이 안 샀길래 달려가 향수를 건네며 선물했어. 시스템도 합법으로 인정했지.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부이킴은 손해를 보면서도 2만을 벌었어. 많진 않지만 처음으로 목표대로 돈을 번 거였지. 돌아가면서 부이킴은 모두에게 내일 일찍 출근하라고 했어. 중요한 공지가 있다고. 다음날 부이킴은 모두에게 이번 게임에서 티에오한과 바오훅이 정말 잘했다며 최우수 직원 칭호를 주겠다고 발표했어. 하이로가 두 사람에게 트로피를 줬지. 부이킴은 두 사람이 너무 잘해서
이제 티에우 황은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 모두가 그가 해고하는 거라 생각했지. 티에우 황은 맞다고 했어. 그는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재를 내보내려 했거든. 하지만 이유는 티에우 황이 실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가라고 했어.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지. 바오훅은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 게임만 하게 하면서 모두에게 내일 회사에 일찍 오라고 했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알릴 게 있다고. 이번 목적은 다리 건너서 한 방에 끝내자는 거야. 다음날 부이킴이 모두에게 이번 게임에서 티에오 황과 바오훅이 정말 잘했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최우수 직원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지. 하이로가 와서 두 사람에게 트로피를 주었고 부이킴은 두 사람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티에우 황은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해고되는 줄 알았지. 티에우 황? 응, 맞아. 그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제거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유는 티에우 황이 실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떠나서 자신만의 경력을 쌓길 바랐어. 그리고 그는 창업 자금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바오훅에게는 바오훅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니까 집에서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어. 그리고 월급은 계속 줄 거야. 이유는 게임에 대해 더 배우고 회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야. 바오훅이 필요 없으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어. 바오훅에게는 지금 바오훅이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게임하도록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평소처럼 월급도 계속 줄 거야. 이유는 게임에 대해 더 배우고 회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체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오훅이 원하지 않아도 이건 의무라고 했어. 모두 듣고 나서 브이키엠이 바오훅을 지원하는 걸 알았지. 바오훅이 선택한 패키지에 대해 그는 선언했어. 시상식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이제 그들은 반드시 최고의 두 직원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해. 그리고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이번 이야기의 끝이야.